일터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탈법. 오늘은 에이펙 이후 관세 협상 시나리오에 따라 2026년 산업 트렌드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권기대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기대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먼저 책 발간하셨더라고요. 2026년 비즈니스 트렌드. 이 책 좀 집필하게 된 계기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좀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3년째 아마 제가 이 책을 쓰고 있는데요. 매년 9월경 되면 그 다음 해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주요 산업은 어떻게 되며 그 산업들이 어떤 추세로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각 산업 안에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활약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을 전망하는 책입니다. 이 책 아니라도 사실 전망 도서라고 해서 하나의 장르가 생길 정도로 많은 전망서가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제 책은 산업들 위주로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한 그런 아마 거의 유일한 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한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를 꼬이게 만들었다고 밝히셨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트럼프는 사실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두 번째 집권을 해서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을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로 표현을 하죠. 제일 큰 부분은 관세입니다. 뭐 본인은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관세를 부과하는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이 계속해서 그 무역 적자, 심각한 무역 적자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이해는 가는데, 너무나 이게 종작 없이 어떤 특정한 원칙도 없이 거의 뭐 마구잡이로 관세를 매긴다든지, 그리고 그것을 일관성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느 날 25% 그랬다가 아니야 50% 이랬다가 뭐 심지어는 100%를 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식 밖의 그런 정도의 관세를 매긴다고 위협을 하고, 또 금방 또 철회를 했다가 또 다시 하기도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기적이고 뭐 거의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그런 관세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좀 꼬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은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네. 이기적이죠. 네. 미국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그래서 뭐 비용 들고 부담되는 것은 다 거부하고, 방위 산업 쪽에서도 우리 이제 세계 경찰 안 할래,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자기 나라에 이익되는 것만 찾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거 미국을 믿을 수도 없고 각자 알아서 해야 되겠군, 그런 각자 도생의 트렌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의 그런 패권 전쟁 혹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는 합니다. 일단은 공급망이 흔들리게 된 거죠. 주로는 뭐 값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해왔는데, 물론 중국 자체도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고 인건비도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의 그런 갈등과 규제 때문에 공급망 자체가 불안해지고 이거 중국만 믿고 있다면 안 되겠군, 그래서 베트남도 찾고 말레이시아도 찾고 인도도 찾고 하는 식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를 꼬이게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그 관세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를 이렇게 무리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국 국민이 부담을 입게 되거든요. 수출하는 나라도 물론 부담이 되지만 결국은 미국 국민의 부담이 되고, 이것이 달러의 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역설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했던 쪽으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저는 옳이라고 생각합니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이제 22년 만에 세계단 이제 하락하면서 대만에 역전될 것으로 이제 내다봤더라고요. 대표님께서 현재 한국 경제 체력과 뭐 증시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실까요? 어느 나라든지 성장의 초기에는 속도가 좀 빠르죠. 그래서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어떤 시점에 이르면
그 성장세가 꺾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흔히 S곡선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1960년, 70년대에 아주 고속 성장을 지나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성장률이 많이 낮아져서 지금은 뭐 년 1% 이하 0.78, 뭐 0.9% 이런 식으로 한은도 그렇게 이제 내다보고 있고 해외의 기관들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이 뭐 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체가 된 거죠. 국가 경쟁력이 더 올라가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생산성을 더 높이기가 힘들게 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우선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 자체가 후진국 말기에나 유효했던 그런 구조로 아직도 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구조가 일단은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한국 기업들의 생산성 이거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큰 기업들의 생산성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러하지 못한데 몇몇 개의 큰 회사들만 그런 높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문제죠. 결과적으로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특히 노동 인구 그다음에 신기술에 민감한 그런 혁신적일 수 있는 인구층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내수 불황도 상당히 오래 가고 있습니다. 내수가 이렇게 활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래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든 간에 부동산 한 채 뭐 하나라도 가져야지 그런 심리가 있는데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은 묶여버리고 정체되는 자금이 도움이 안 됩니다. 산업에는 그런 점도 있고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국가 경쟁력 자체가 낮아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만에도 총생산이 역전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국가 경쟁력을 좀 키우려면 기업들이 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걸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는 경쟁과 개방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경제 정책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미국 경제를 싱싱하다고 부르거든요. 싱싱한 미국 경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쪽의 경제 정책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근데 증시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6월 이후 뭐 강력한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어떤 요소가 주가 지수를 올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정부가 코스피 5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주세요. 일단 최근 한 뭐 4개월 정도 사이에 한국 증시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6월 초라는 것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바로 그 시점이고 들어오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경제 회복, 민생 여기에 이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주식시장 밀어 올리기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정책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돌아온 게 큰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왜 돌아왔느냐 혹은 그 이전에 왜 떠났느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하반기에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을 느끼고 경제 전반이 또 침체돼 있고 해서 외국인이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해소가 됐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이 AI 산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IT 쪽이 굉장히 활황이잖아요. 그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삼전이나 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도 그 분야의 전망이 상당히 좋다. 그렇다면 한국은 수혜 국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돌아오고 또 그거 아니라도 경제적인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소비 심리도 개선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많이 이제 줄어들고 이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해외 그 투자자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고 또 거기다가 플러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높아요. 달러가 강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한테는 이익이죠. 원화로 바꾸어서 들어올 때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실제로 또 우리나라 국채가 이 국채라는 것이 국가의 신인도 상징이거든요.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라고 하는 선진국 채권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편입됐어요, 새로. 그래서 내달 11월부터 이제 편입이 정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상당한 금액,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한 400억 이상의 상당한 금액이 자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증시를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이면은 이미 벌써 뭐 3,900을 넘어섰으니까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올해 말까지는 4,000은 무난하게 뚫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5,000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증시의 그 회복을 담보할 만한 한국 기업들의 생산성, 경쟁력 이게 뒷받침을 해주느냐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운이 좋아야 돼요. 말하자면은 국제 경제가 더 좋아야 돼요. 우리는 수출을 위시해서 국제 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리를 도와줘야 비로소 5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네. 증시를 이끌었던 게 사실 반도체주들이었잖아요. 이 중 뭐 코스피 시가총액의 한 3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좀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이 상승세가 내년까지도 뭐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네, 당연히 그렇게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니까 뭐 10만 전자 오늘 코앞에 10만 원. 왔고 네. 오늘 뚫었습니다. 오늘 들었습니까? 네. 하이닉스 50만 돌파했고 이 둘을 합치니까 시가총액이 뭐 1,000조를 넘는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거기다가 작년인가요? 그렇죠. 뭐 반도체 겨울 어쩌고 해서 맞아요. 상당히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네, 모건 모건 스탠리조차도 강력한 AI 성장을 바탕으로 반도체 수혜다. 이렇게 전망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시장은 따뜻한 겨울이 올 것 같다라는 말이 이제 전반적으로 돌게 됐고 제가 봐도 주 요인은 AI 산업입니다. AI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런 데에 계속 반도체가 필요하고 플러스 레거시라고 부르는 범용 반도체. 그 중에서도 이렇게 스펙이 낮은 사양이 낮은 것들은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범용 반도체 이거는 우리나라밖에 못하는데 그것이 잘 아시는 HBM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이래서 범용 메모리도 전망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네, 내년에도 확실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게 말씀해 주셨지만 HBM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HBM에서 우위를 선점했는데 앞으로 이제 HBM4 6세대에서는 두 기업 중에 삼성과 하이닉스 중에 누가 우위를 좀 선점할까, 좀 주도권을 줄까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 하거든요. 하이닉스가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삼성이 좀 반격을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2024년과 25년에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겠느냐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2026년 조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수요, 공급 양쪽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잡아왔던 것은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삼성이 엔비디아의 공급을 빨리 했더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엔비디아가 AI 가속기라고 하는 그 AI 산업의 절대 필수적인 그걸 만들고 있는데 그 시장을 거의 90%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는 따라서
따라서 그냥 독과점을 누리게 된 밸류체인에 거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HBM이라는 것이 이제 메모리를 여러 개 묶어서 이렇게 쌓아서 만든 것이고 그것을 엔비디아의 GPU라는 것과 합치면 이제 AI 가속기가 된다.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엔비디아 AI 가속기가 물건은 비싸기는 엄청 비싸고 공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AI 가속기 하는데 이제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뭐 돈을 쌓아놓고 기다려도 시간이 걸린다든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든지 이런 이제 패단이 많아서 그걸 사는 측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엔비디아한테 계속 이렇게 종속이 돼야 하나? 다른 방법은 없나? 이런 걸 꾸준히 찾아온 거죠. 그러다가 26년에 이제 무슨 변화가 예상이 되냐 하면 엔비디아의 가속기라는 것이 일단 너무 사양이 높다. 모든 회사한테 필요한 게 아니다. 너무 높아서 쓸데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값만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목적에 맞는 우리가 필요한 딱 고사양만큼의 AI 가속기, AI 반도체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메타니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니 그런 걸 개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2026년이면은 소위 말하는 6세대 HBM4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HBM4에 들어가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맞춤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서 고객에 맞추어서 HBM을 공급한다.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맞춤형에 필요한 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로직 다이라고 하는 제일 밑에 들어가는 베이스 그 부분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회사에 요청을 해서 파운드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 같은 거는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우위에 있는 점도 있고 그다음에 HBM 그 엔비디아에서 오랫동안 그 허락을 못 받고 품질을 허락 못 받고 있다가 한 달 전인가 뭐 2달 전인가에 이제 마침내 품질은 오케이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수주만 나오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품질, 여기서 품질이란 말은 결국은 수율입니다. 수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이닉스랑도 붙어볼 만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수요 쪽에서 그 맞춤형 HBM 이쪽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엔비디아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따라서 하이닉스의 장악력도 역시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거기다가 삼성은 HBM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범용 메모리 그리고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는 그 특수한 형태의 메모리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26년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삼성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HBM에 있어서조차도 하이닉스를 뭐 능가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HBM 시장에서 고객들을 많이 차지하게 되지 않겠나. 보면은 뭐 오픈 AI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있는 AMD인가요? 그런 회사들하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아주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이런 데 들어가는 그 AI 반도체의 수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이 또 그 말하자면 아픈 손가락으로 삼는 게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 분야도 물론 이제 TSMC가 워낙 강력하긴 하지만 최근에 뭐 IBM의 그 파워칩을 공급한다든지 테슬라 하고 또 계약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뭐 스페이스 X를 위해서 통신 뭐 모뎀 칩 이런 거를 수주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도 뭐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보다는 상당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의 기초를 둬서 삼성이 아마 2026년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삼성과 하이닉스 외에 K 반도체에서 또 좀 주목할 수 있는 유망 기업 또 어디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럼에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리스크 요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건지 함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 전체 반도체 중에 메모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한 30 몇 프로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이 비메모리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메모리에 있어서는 정말 거의 힘을 못 쓸 정도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몇 군데에서 NPU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 AI 가속기의 다른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NPU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중에 이제 퓨리오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언론에 가끔 나와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메타가 뭐 1조 넘는 돈으로 사겠다 했는데 노 해서 좀 언론에 많이 나왔죠. 그런 퓨리오사라는 회사하고 리벨리언이라고 하는 이 두 회사는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큰 데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투자도 일부 하고 뭐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회사는 앞으로도 굉장히 그런 NPU 분야에서 지켜봐야 할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뭐 주로는 소부장 분야에서 그런 몇몇 회사가 좀 이름을 날리는 회사가 있죠.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HBM을 만들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본딩 장비죠. 본딩 장비. 본딩 장비도 마치 HBM처럼 뭐 1세대, 2세대 해가지고 지금은 또 하이브리드 본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독과점을 누리고 있다가 워낙 좋은 시장이니까 한화에서도 들어오고 또 LG전자도 우리는 아예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하겠어 이렇게 해서 또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본딩 장비 시장이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반도체가 계속 그 초미세화하고 있잖아요. 10나노 하다가 7나노 지금은 3나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미세화하고 있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게 원자 현미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파크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이 원자 현미경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이고 그걸 산업용으로만 좁혀보면은 점유율이 거의 80%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파크 시스템즈.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이나 핵심 부품 분야에서는 PFE라는 회사가 좀 제 눈에 들어오고요. 그에 뭐 PSK라든지 넥스틴 같은 이런 장비 회사들 상당히 기술이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 장비하고 이제 레이저 관련해서는 EO 테크닉스라고 하는 부품 회사가 또 있어요. 거기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호황이 예상되고 뭐 심지어는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반도체 산업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리스크라고 한다면 사실은 경쟁국이 바로 리스크예요. 중국으로 말하면은 아직 기술로는 도저히 한국을 못 따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역설적으로 미국이 워낙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반도체도 당연히 들어가죠. 규제를 하니까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더 자립심이 빨리 개선하고 더 빨리 발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HBM의 낮은 단계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지않아 이제 HBM4도 달라붙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경쟁력이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리스크이고 그다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반도체 왕국은 미국이었고 근데 그것이 일본으로 넘어갔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이 미국과 일본이 다 같이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일본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 트럼프 같은 방식으로 뭐 인텔의 10% 지분을 막 정부가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돕고 거의 뭐 정말 상식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대표님 저서에서 가장 먼저 이제 다룬 분야를 보니까 K방산이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제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K방산의 핵심 경쟁력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어떤 산업이 예를 들면 전망이 좋고 내년에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일단은 수요가 튼튼해야 돼. 전 세계가 그걸 하려고 살려고 다들 원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게 첫째 조건. 둘째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아무리 수요가 좋으면 못합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그것도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그래야만이 이 산업은 내년에도 튼튼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방산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면 제가 볼 때는 방산, 조선, 반도체, 원자력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전력기기까지. 그래서 방산 경우에는 그렇죠. 수요가 뭐 인간의 본성상, 본질상 전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문학적인 해석을 제쳐두더라도 일단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각자 도생의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방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무기 수입을 더 늘리고 유럽, 호주, 캐나다, 남미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을 정도로 그 방산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게 첫째 조건이죠. 상당히 좋은 환경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그러면 경쟁력은 또 어떤가?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의 경쟁력이 뭐 당연히 좋죠. 좋은데 좋은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저는 그 남북의 대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남북이 항상 대치하고 있고 이 테크니컬리 저거잖아요. 현재 휴전 상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방산 쪽을 키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유럽 같은데 전통적으로 이제 무기를 생산하고 팔았던 유럽의 각 경쟁사들은 안이한 그런 상황에 빠져 오랫동안 왜냐하면 나토가 있고 미국이 지켜주고 뭐 이런 식의 그 사고방식 때문에 무기의 개발이나 생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워낙 이 말하자면 신냉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들이 그렇다고 미국을 무시하고 중국 무기를 사거나 러시아 무기를 사기는 좀 단단하죠. 어렵죠. 그런데 한국 거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한국산 무기 체계는 말하자면 담백하다. 별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 지정학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이 됐건 원전이 됐건 뭐 어떤 분야가 됐건 간에 제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잘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무리 복잡한 물건이라도 정확하게 잘 만든다. 거기다가 가격도 괜찮다. 가격도 착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납기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납품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해놓고 6개월 늦고 1년 늦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납기를 얼마나 칼같이 지켜주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유럽 각국을 보면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느슨한 나라들이죠. 이런 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납품 속도가 거의 감동적이라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갑자기 방산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다고 막 한국이나 이런 데서 무기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영내에서 유럽 내에서 물건을 조달해라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이라든가 현지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게 굉장히 융통성 있게 유럽이면 유럽, 남미면 남미 거기에 맞는 호주는 또 레드백이라고 하는 전차도 팔렸다시피 그런 맞춤형으로 물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현지 생산을 호의적으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K방산의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무기 수요 급증의 배경이 이제 세계 경찰 역할을 축소한 미국 때문이다. 뭐 그렇게 한몫을 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런 흐름이 한국 방산 산업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나는 세계 경찰 노릇을 이제 안 하겠다 한 큰 이유는 돈이에요. 돈 안 쓰고 싶다 이거죠. 우리나라 내부 저것도 힘든데 왜 자꾸 남의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느냐 그런 짓은 안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대상되는 나라들이 아이쿠 큰일 났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이죠. 유럽은 지난 거의 한 20-30년 동안 그 러시아와 굉장히 이 친근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에너지도 공급을 받고 독일 같은 나라가 러시아 에너지에 너무 의존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하게 지내고 그 방위 산업에 대한 그거를 별로 못 느끼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이제 유럽 쪽이 굉장히 그 방위 산업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계속 수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사적인 이익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앞으로 그 방산 산업의 큰 기회로 적어도 아마 한 3-4년 이상은 계속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국과의 그 관계를 잠깐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사실 중국은 그 미국과의 그 갈등이나 미국의 규제, 강력한 규제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더 그 힘이 자기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을 거예요. 거꾸로 이제 그런 규제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 우리도 그러면 열심히 해서 미국을 뛰어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식의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의 체제 자체가 아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뭐 중국식 사회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주도의 경제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저해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만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완전히 100%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였다면은 정말 미국은 큰일 났다. 아주 막강한 경쟁자를 만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한국 방산에는 그런 미국의 역할 축소가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년 방산주 성장세를 이끌 대표 종목 뭐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그룹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오션. 이제 하나그룹의 삼총사가 사실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LIG 넥스원이라든가 카이라고 부르는 항공우주산업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하나오션 경우를 저는 좀 이렇게 주목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오션이 왜냐하면은 이 조선과 방산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회사인데다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의 한 60조인가 해당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지금 이제 한국과 독일이 남아서 이제 마지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 말이나 26년 초에 이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한테 오게 된다면 아마 하나오션한테는 굉장히 큰 푸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카이 쪽에서는 그 미국 해군이 우리나라산 전투 훈련기를 220기 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또 뉴스가 있거든요. 금액으로 보면 거의 한 10조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젝트들이 구체화가 되면 아마 카이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방산의 그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조그마한 소부장, 소위 말하는 소부장 회사로 든다면은 정밀 기계 방면에서 두드러져서 KE 전차의 변속기 같은 거를 만드는 S&T 다이내믹스 이런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군함의 엔진과 터빈을 만드는 STX 엔진 뭐 이런 회사도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잠수함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잠수함용 연료 전지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범한 퓨얼 셀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항공기나 드론을 위한 부품, 자재 이런 걸 공급하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방탄, 이 전차나 뭐 자주포나 하여튼 이런 것 무기들의 그 방탄 이 방어하는 그런 소재를 그래서 장갑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장갑이라고 하는 소재를 만드는 삼양컴텍 이런 회사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2년 동안 좀 큰 조정을 받던 2차 전지 기업들이 최근 조금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등세가 좀 앞으로 이어질지 궁금하고, 또 2차 전지 산업의 방향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는 그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뭐 선박이나 자동차나 항공기까지 쓰임새가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에도 들어가고 UAM 뭐 그런 분야, 우주 분야에까지 이 2차 전지가 많이 쓰이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시장이 전기차 그리고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전기차 쪽이 많이 죽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방금 말씀하신 그 조정을 받고 이렇게 많이 침체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전기차가 안 나가서 그런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캐즘이라고 부르죠. 일시적인 수요가 위축됐다. 그렇게 해서 이 전기차의 캐즘 때문에 2차 전지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죽을 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ESS 쪽은 AI 산업이 확대되고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서 ESS 쪽은 수요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고 전기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차들이 언젠가는 전기차로 가고 화석연료차는 없어질 거다. 거기에는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데, 이제 속도가 문제겠죠. 얼마나 그걸 빨리 이룰 수 있느냐. 수요의 회복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그거는 이제 업계에서는 다들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몇 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배터리 업체들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러면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ESS용, 거기도 이제 뭐 들어가는 배터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이 잘하는 그런 종류도 있고 우리가 잘하는 종류의 배터리도 있는데, 현재 시장은 중국이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거의 뭐 한 70% 가까이를 ESS조차도 중국 배터리가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삼원계라고 부르는 그런 약간 고품질의 배터리에 집중을 했었고, 중국은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싼 거. 이래서 이제 인산철해서 LFP라고 하는 형태의 배터리를 계속 이제 추구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전기차가 잘 안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이 우리가 이게 너무 고품질에 매달렸구나. 이게 조금 문제였구나. 거꾸로 중국 쪽은 이렇게 가격만 계속 두드려 왔지만 그 사이에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LFP도 옛날의 LFP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힘든 겁니다. 싸우기에. 그래서 어쨌든 ESS는 다행히도 그 트럼프가 그 규제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반사 이익도 있고 해서 ESS 쪽으로 배터리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삼총사 모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용 중에도
예를 들면 중국이 하기 힘든 타입이 있거든요. 원통형 같은 거.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공급할 데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데서는 아주 대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구입을 약속을 했다가 이제 잠시 철회한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신에 이제 또 메르세데스 벤츠가 그걸 또 사기로 약속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원형 배터리 쪽에서 일단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ESS용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수요처를 개발을 해서 이런 지금 캐즘 상태를 일단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마지막에 K 배터리라고 이제 포함을 시키긴 했지만 2026년은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K전력 기기의 산업 이제 호황과 함께 전력 에너지도 이제 하나의 큰 축으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전력의 전반적인 가치 사슬에서 한국이 이제 좀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좀 짚어본다면 내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정말 뭐 기본적인 그 에너지죠.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일단 그 전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것은 뭐 화력, 수력, 원자력, 그다음에 신재생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만들어서 만든 곳에서 써야 하는 쪽으로 보내는 송전이 있죠. 송전에는 이제 전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그걸 수요하는 지역에 받아서 각각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배전 그런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실제로 쓰는 그 시점 외에는 저장을 해둬야 돼요. 전력이란 게 아마 그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안 쓰고 지나가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 이 각각의 단계에서 그 여러 가지 인프라 제품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저 단계에 들어가는 기기들을 다 만들어요. 다 만들고 다 공급하고 경쟁력도 상당히 좋고, 분명히 수요가 갑자기 폭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근데 그 폭증은 당연히 이제 AI 때문이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또 AI 모델이나 서비스가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뭐 이미 주식 투자 좀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LS 일렉트릭 등등 모든 회사들이 뭐 계속 그 신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제 전망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미 받아놓은 수주도 많지만 2026년에도 계속 좋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전력기기들이 보통 한 수명이 한 20-30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이 그 교체 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하고 딱 물려가지고 변압기나 차단기나 뭐 배전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력기기가 전망이 좋다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980년대만 해도 뭐 너는 변압기, 너는 차단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줬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모든 회사들이 거의 모든 그 기기들을 다 만들고, 심지어는 토탈 패키지 뭐 이런 것도 공급을 하고 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선 쪽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뭐 그냥 일반 전선이 아니라 초고압 전력선, 아니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이 아주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라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력기기 산업 분야에서 좀 내년에 주목하고 계신 기업 어디 또 있을까요? 이제 삼총사로 불리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제 세계가 대표적인 그 대장주죠. 대장주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효성중공업이 뭐 지금 이미 한 뭐 170만 원, 60만 원 뭐 이렇게 상당히 이제 황제주가 돼 있잖아요. 근데 효성중공업이 앞으로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 좋긴 좋아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큰 대장주 외에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제 일진전기라고 하는 곳, 그리고 산일전기,
산일 전기는 이제 뭐 제어용 변압기라서 조금 특수한 변압기를 판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특히 쓰다 보면은 열이 엄청 많이 난다고 해서 냉각을 시키는 그 솔루션, 그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LG전자까지 이 냉각 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냉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비를 아예 그냥 확 액체에 담궈 버리는 그런 냉각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GST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 원래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었는데 액침 냉각으로 이제 또 두드러진 회사가 GST라고, 이렇게 해서 뭐 크지는 않지만 이런 중소기업 중에도 전력기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 2, 3년간에 보면 바이오 산업에서 자금난, 투자 위축 이런 걸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국 바이오 산업의 흐름 내년 좀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눈여겨보고 계신 기업도 함께 꼽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이오란 게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자본과 인원이 이제 필요한 그런 정말 힘든 이제 산업이죠. 그 대신에 성공만 하면 돌아오는 것도 많은, 이게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은 뭐 일단 고금리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 가지고 필요한 돈을 제대로 못 대니까 조금 위축이 됐고, 거기다가 각 그 바이오 회사들이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지금도 적자 보고 있는, 유명은 하지만 적자 보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침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또 이제 나름 그 분야에서 그런 경쟁력을 보여주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전망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고, 2026년 역시 제가 볼 때는 그런 터널을 좀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근데 분야로 몇 개를 나눠 보면은 일단은 그 CDMO라고 해가지고 위탁 생산하는 분야가 있고, 바이오시밀러 분야가 있고, 신약을 아예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특히 이제 CDMO는 뭐 우리가 반도체의 파운드리하고 이제 비교를 하죠. 보통 요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 약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지금 뭐 생산 능력도 세계 최대. 그다음에 의약품 생산 성공률도 최고, 압도적으로 99%. 그러니까 거의 실패가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 또 세계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서 17군데가 고객사. 뭐 아주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8개월 만에 작년 수주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실적 신기록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부터 CDMO를 해왔던 스위스의 론자라든지 중국에 새로 생긴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 이런 경쟁사들을 압도하면서 앞으로도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풍년을 기록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대표적인 회사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이 이제 화학 성분을 이렇게 합쳐서 만드는 그런 합성 의약품이 아니고 바이오 의약품을 라이선스를 얻어서 이제 쭉 팔고 있던 제품을 라이선스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같은 효능을 보여주는 그런 말하자면 복제품을 만드는 거죠. 렘시마인가요? 렘시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바이오시밀을 만들어 가지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70% 이상을 장악을 할 정도로 대성공을 하고 2025년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5가지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상돼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대단히 이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크게 성공을 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든가 대웅제약 이런 몇몇 회사들이 워낙 이제 좋은 영역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들어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기술 수출이란 것이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신약 개발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자본과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하고 또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실패하면은 몽땅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개발하다가 중간쯤 돼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을 때 그 후보 물질이나 원천 기술을 아주 큰 글로벌 제약사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너희들이 받아서 개발을 끝내서 상업화해서 팔아라. 그러면 우리는 뭐 계약금 받고 그다음에 단계마다 마일스톤이라는 거 받고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 로열티도 우리한테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종 대가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자본이 부족하고 그런 나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이게 중요한 게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끝까지 가서 위험을 안고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 수출이라는 형태로 일단 이제 부담을 넘겨줘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관행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을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러 회사가 각종 그런 기술을 수출하고 조 단위의 계약금을 받고 막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라든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작했던 에임드 바이오,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에 수출했다고 해서 아주 단번에 유명해진 회사도 있죠. 올릭스,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기술을 수출했다고 하는 ABL 바이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뭐 알지노믹스라든가 아리바이오 뭐 이런 회사들.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해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도 많습니다. 조선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에이펙 이후에 한국 조선업이 좀 어떤 역할과 기회를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고 주목할 분야, 뭐 기업도 함께 짚어주세요. 조선업 자체의 업황은 2026년 들어서 이제 조금씩 감소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선박의 발주량이 줄어들고 이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도 자꾸 이제 줄어들고 해서 업황 자체는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이 K조선 경우는 일단은 그 받아놓은 수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4, 5년치를 커버할 정도로 그렇게 풍부한 수주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수주한 물량을 실행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어떤 선종에 집중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다들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전통적인 선박을 거의 다 이제 차지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길은 조금 더 만들기 어렵고 고부가가치 선박 쪽 그런 것 쪽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뭐 LNG라든지 LNG 운반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고부가가치 선박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마스가라는 프로젝트에 일단 좀 저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스가라는 것이 이 한미 관세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처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 마스가라는 걸 이제 제안을 했거든요. 내용은 간단해요. 지금 미국 조선업은 거의 뭐 빈사 상태다. 죽었다. 한국은 지금 훨훨 날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 우리가 배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수리도 해주고 다 해줄게. 그리고 기술도 가르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 미국에 제안을 한 거죠.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켜주겠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미국도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이 마스가로 알려진 프로젝트는 아마 2026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꼭 필요하거든요. 미중 갈등만 없었더라도 그 필요성이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을 텐데
중국이 저렇게 조선 대국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정말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손을 잡고 조선인을 부활시켜 보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확실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은 그런 K조선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하나의 프로젝트고, 둘째는 예전에는 별로 이름을 듣지 못했던 그런 일종의 블루 오션이에요. MRO라고 하는, 조선이든 방산이든 원자력이든 원래 어떤 거래 규모가 엄청 큽니다. 급히다면 뭐 10조, 6조 이러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를 만들어주는 것도 큰 거래이지만 수리하는 거, MRO가 결국은 수리하고 정비하는 건데,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산업을 이룰 정도거든요. 근데 이 MRO라는데 조선과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 의지할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한국 외에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해군함을 MRO를 했던 경험이 2번인가 3번인가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중소 조선 회사까지 MRO를 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MRO라는 비즈니스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K조선의 큰 그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기업적으로 본다면은 그렇죠. 역시 그 하나오션이 이미 미국 현지에 선박회사를 인수도 했고, HD 현대그룹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HD 현대그룹이 유일하게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중소조선사 중에도 군함 시장이나 MRO 시장에서 활발한 그런 회사가 있어요. HJ중공업, 탱커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는 대한조선, K조선 이런 회사들. 그래서 크고 굉장히 대장주에 해당하는 그런 회사뿐만이 아니고 중소조선사도 관심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선업에서 계속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 같아요. 중국이랑 한국 기업이. 중국은 이제 가격으로 밀어붙일 것 같고, 한국은 이제 기술력으로 이제 함께 경쟁을 해야 될 텐데, 한국 조선업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결정적인 좀 승부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뭐 여러 산업이 이제 비슷한 그 상황인데, 중국은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산업도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고 조금 품질이나 사양이 낮은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보다는 우리가 경쟁력이 앞서 있는 부분, 그러니까 LNG 운반선 같은 거, 실제로 하나오션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거의 기록이 200척을 넘는 그런 건조 기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형 탱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분야라 그러는데 거기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FLNG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선박, 이건 뭐 선박이라기보다는 거의 천연가스를, LNG를 액화도 하고 정제도 하고 저장도 하고 수송, 하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유식, 바다에 둥둥 떠 있는 거죠. 부유식 LNG 생산 설비, 이런 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선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K조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좀 이걸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인도 조선 시장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K조선 회사들이 인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인도는 이제 원유 수입이 세계 3위예요. 2040년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 탱커, 원유 운반선을 엄청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한국하고의 협력이 이제 예상이 된다. 중요한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배는 잘 만드는데 배를 움직이고 관리하는 그 시스템, 그거는 완전히 지금 해외에 거의 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을 이제 통제하는 그런 관리 시스템 이런 거는 노르웨이의 방산 기업이 거의 세계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LNG 운반선 같은 경우도 그 핵심 설비가 그 LNG를 보관하는 화물창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물창을 프랑스 회사 GTT라고 하는 프랑스 회사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탱커를 만들 때마다 척당 뭐 5%씩 이렇게 해서 로열티를 내거든요. 업계에서는 그걸 뭐 GTT 세금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국산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한다면은 그것도 K조선의 승부처가 하나 될 것 같아요. 원전 산업의 존재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 원전 생태계를 이끌 기업 어디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두산 에너빌리티 내년 주가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 원전은 이제 한 10여 년 전까지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거부해서 탈원전 선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원전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마찬가지로 AI로 인한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한 거죠.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은 한 나라도 거의 예외 없이 전부 다시 원소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 뭐 가동되고 있는 것만도 전 세계적으로 440기, 계획되거나 추진 중인 것도 430기, 실제로 건설되고 있는 게 6, 70기 이렇게 해서 대단한 많은 수요가 이제 생기고 있고 미국만 해도 트럼프의 그 주장에 의해서 앞으로 25년 동안 원전을 300개나 짓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원전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겠다. 그리고 공급 쪽을 보면 지금 현재 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이제 한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방산의 경우는 비슷하게 중국이나 뭐 러시아 쪽은 거의 배제가 돼 버렸고, 그다음 프랑스는 이번에 그 체코 원전 때문에 뭐 말씀도 많았지만 프랑스는 또 그 납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6개월 뭐 1년 늦기는 거의 보통이고 그런 저 인식이 있어서 프랑스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한국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한국은 뭐가 문제냐? 원래 원천 기술이 없다는 거죠. 뭐 옛날부터 우리가 뭐 원전을 이제 시작한 게 웨스팅하우스 덕분이잖아요. 한국형 원자로 만들었다 그러지만 그것도 역시 웨스팅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시체말로 딴지를 거는 거죠.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 싸우지 말고 손잡고 같이 하자 이제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실제로 이제 시공을 하고 만들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이 공급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한국에 그걸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라든지 한전의 자매 회사들 몇 개 이렇게 모여서 K 원전의 핵심을 이루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원자로 자체의 용기를 만들 수 있는 단조 설비를 갖춘 회사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런 기술을 연구를 많이 했고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도 애시당초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서 미국의 SMR 회사에 투자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것도 거기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계속 키워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K 원전의 대표적인 대장주가 돼 있고요. 실제로 한국이 해외에 나가서 수주 활동을 할 때 그 대표적으로 앞에 얼굴로 나오는 회사는 한국수력 원자력, 그래서 한수원이라 그러죠. 이 한수원이 이제 이름을 대고 계약을 따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되는 한전에 관계되는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산업 그리고 한전 KPS 이 세 회사가 이제 원전 쪽에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한전 기술은 뭐 설계, 엔지니어링 이런 쪽을 맡고 있고 한전 산업은 수처리, 설비, 운전 그리고 경상, 정비, 공정 이런 걸 하고 있고 한전 KPS는 정비 분야, 정비 분야의 그런 회사입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큰 회사들이 K 원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전이라는 것은 그 정부 정책과 직결돼 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는 아직까지는 좀 분명하지 않는데 완전히 탈원전해서 원전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어디가 있으실까요? 위고비는 그 주사 형태죠. 주사로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직접 병원에 가서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주사를 놓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로 시작돼서 전 세계에 열풍이 이제 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비만의 그 치료 효과, 효능 혹은 기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편하게 이 비만 치료제를 쓸 수 있느냐 하는 편의성에 좀 더 중점이 맞춰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꼭 주사를 맞아야 하느냐? 이거 뭐 다른 형태가 없냐? 먹는 거 혹시 먹는 건 안 되나? 혹은 뭐 어디다 붙이면은 저 비만 치료가 되는 그런 건 없나 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제형이라고 불러요. 어떤 제형으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느냐? 그다음에 또 같은 주사라 하더라도 지금 위고비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 한 시간씩 누워가지고 이걸 맞아야 되느냐?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돼? 그리고 맞을 때 한 10분만 맞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그 제형 변경에 의한 치료제의 투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기술이 수출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먹는 치료제,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붙여서 마이크로 니드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바늘이 패치 형태로 들어가가지고 붙이는 비만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먹는 쪽에서는 뭐 일동제약이 일단 조금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인벤티지 랩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먹는 약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붙이는 쪽에는 대웅제약 그리고 라파스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내년에 좀 주목해야 할 산업을 꼽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표님이라면 산업별로 이제 투자 비중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산업이 굉장히 전망이 좋으냐 하는 것을 기반으로 볼 때는 당연히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K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을 눈여겨보고 거기에 투자할 기회를 노리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너무 지금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 용기가 아니면 치고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시적인 조정을 기다리고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조정 기간이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역설적으로 그 어쨌든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수익률을 높이려면은 사실은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데 들어가서는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면은 거꾸로 많이 침체되어 왔던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쪽을 오히려 본다면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그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떤 회사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전망이 괜찮은지를 가려서 침체되어 있는 쪽을 공략을 한다면 수익률 면에서는 오히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참을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된다면 그것도 전략상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는 그 반도체 분야 그리고 방산 그리고 저는 전력기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근데 전력기기 그쪽은 많이 올라 있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렇긴 한데
거기도 분명히 저 찬스는 올이라고 더 생각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진, 산일 이렇게 좀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뭐 소부장 관련 그런 회사들을 좀 뒤져본다면 괜찮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내년에 트렌드로 떠오를 산업과 증시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시리즈별로 댓글 이벤트 진행하거든요. 댓글 잘 달아주시는 분들 추천을 통해서 책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